스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충격적인 말을 들었을 때 흥분이 되고 호흡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이분만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고 심장이 빨라지고 흥분이 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좀 가라앉히려면 이제 육체적인 노력은 호흡을 좀 천천히 들으시고 천천히 내쉬고 이렇게 심호흡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요. 그러면서 하나 둘 하면서 호흡으로 일단 조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부를 하는 사람은 모든 것들을 이런 중에도 오직 관할 때는 관, 세할 때는 세, 음할 때는 보할 때는 보, 살할 때는 살에만 딱 집중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연불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식관을 한다면, 즉 호흡관을 하는 사람이라면 마음을 코끝에 딱 집중을 해서 숨이 들어갈 때는 들어가는 줄 알고 숨이 나올 때는 나오는 줄 아는,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호흡이 가쁘더라도 구애받지 말고 가쁘면 가쁜 대로 숨이 가쁘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고, 숨이 거칠게 들어가면 거칠게 들어가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숨이 거칠게 나오면 거칠게 나오는구나 하고 알아차림. 다만 알아차림만 있다. 자, 이런 방법으로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대를 도와주고 싶고 좋아하는데 상대는 저를 미워하면 그냥 다가가지 말아야 하나요? 스님께 여쭤봅니다. 누구를 이리 좋아해가지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어떤 남자가 나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나를 좋아한다 그러고 선물도 사가오고 또 보기만 하면 키스하려고 그러고 껴안으려고 그러고, 그런데 나도 좋아하면 괜찮은데 나는 그 사람 막 꼴만 봐도 싫어. 그리고 그렇게 뭘 자꾸 나한테 신경 써주면 자꾸 남 눈치 보이고 막 굉장히 거북해. 근데도 그 사람은 자꾸 그 눈치 없이 그래. 그러면 좋아해요, 싫어요? 괴롭지.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추행이라 그래, 추행. 아시겠어요? 내가 남을 미워서 해치는 건 해친다고 말해. 아시겠습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행동이 상대를 괴롭히는 걸 추행이라 그래. 나는 좋아서 하는데, 나는 너 종아리가 좀 만져보고 싶다. 나는 너 가슴을 좀 만져보고 싶다. 난 널 좀 포옹하고 싶다. 난 너한테 뭘 좀 주고 싶다. 나는 좋아서 하는데 상대를 결과가 괴롭히게 될 때 추행이라 그래. 그러니 그것이 아무리 좋은 마음이든 나쁜 마음이든 그건 별개 문제예요. 상대가 싫어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상대를 좋아하는 이 욕구를 내가 감당 못해가 상대가 싫어하는데도 강제로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욕망이지. 욕망은 절제해야 되고 욕망은 버려야 된다고 부처님이 가르쳤어요. 사랑은 더 많이 베풀어야 돼요. 근데 지금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상대를 괴롭히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다가가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건 행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 문제라는 거예요. 상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내 욕구 문제. 내 욕구의 절제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지 상대를 문제 삼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그것이 이성이든, 그것이 자녀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잘 때라고 얘기하죠. 근데 애들은 뭐라 그래요? 잔소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아이들이 잔소리라고 하는 정도를 넘었을 때는 뭘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한다. 나는 걱정이 돼서 하지 마라. 이미 내 의도와는 관계없이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안 해야 된다. 그러면 아무 얘기도 안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효과가 나도록 해야 된다. 효과가 나도록 하는 데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아이가 엄마를 좋아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들도록 내가 살아야 돼. 그러면 내가 말하면 아이에게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는 아이가 정말 어려울 때 그런 말을 받아들일 만한 어떤 처지에 놓였을 때 적절한 말을 해야 돼. 그래야 받아들여. 스님 왜 증문즉설을 할까요? 답답해서 도움을 주십사 하고 요청할 때 어때요? 제가 적당한 얘기를 해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과가 나요. 그런데 본인이 나한테 묻지도 않는데 내가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다 잡아다가 여기 이렇게 매일 이렇게 한 명씩 불러다 놓고 얘기하면 좋아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절에 안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절에 가면 저 스님이 또 붙들고 나에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안 옵니다. 가까이. 그러니까 이건 역효과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할 때 안 도와줘도 안 옵니다. 그죠?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데도 자꾸 사람을 붙들고 귀찮게 굴면 안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에게 지나치게 간섭해도 안 되고 무관심해도 안 된다. 내 맘대로 하려다가 안 되니까 팽개치는 게 무관심이거든. 그러면 애정을 갖되 지켜봐야 된다. 아이의 적절한 도움의 요청이 있을 때 그때 적절하게 도와줘야 한다. 꼭 그 말로 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말은 하지 않더라도 그걸 아이 편에서 알아차릴 수 있을 때 얘기를 해야 돼. 그래야 도움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녀들에 대해서는 약간은 냉정하다 할 만큼 자기를 절제해야 됩니다. 왜? 약간 과잉이기 때문에. 남에게는 약간 애정을 갖는다 할 만큼 조금 관심을 더 가져야 돼요. 왜? 항상 외면하기 때문에.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고 자녀에 대해서는 있는 마음도 조금 내려놓는 냉정함을 유지해야 그게 균형점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이 질문하신 분은 날 미워하고 싫어하니까 그냥 내버려 둘까요? 이런 질문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좋지만은 내가 도와주고 싶지만 상대는 자기가 혼자서 해보겠다고 하니까 지켜보셔야 됩니다. 지켜보셔야 됩니다. 가끔 영화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면 여자가 싫다는데도 자꾸 도와주려고 그러고 어떤 남자가 좋아하면 남자가 싫다는데도 자꾸 가서 도와주는 사람. 영화 같은 데 가끔 그런 거 있죠. 그죠? 그건 딴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딴 마음이 없다면 어리석어서 그래요. 자기 애정 감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조금 절제를 하고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적절한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이 있을 때 그때 적절하게 도와줘야 된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약간 아픔이 있어야 돼요. 자기의 그 일어나는 감정을 약간 억누르고 도와주고 싶은 것도 약간 자제하고 약간 기다림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약간의 자기 아픔이 있는 게 사랑이에요. 지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 건 사랑 아니에요. 그건 욕망이지. 그래서 조금 더
자기 마음을 관찰하면서 제 얘기를 잘 귀담아 들으시고 그 사람하고 또는 그 아이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다. 그러면 조금 정진을 하시면 지혜가 생깁니다. 적절하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고 홀로 설레면 물러나주고 이런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야 인간관계는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님. 지금 너무 떨리는데요. 야단 맞을 것 같고. 근데 야단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고 미리 그 생각을. 지난주에 제가 질문을 했었거든요. 예. 제가 두려움이 너무 많고 눈치를 많이 보는 것 때문에 스님께 질문을 했었는데 스님께서 그럼 남편에게 싫은 소리를 먼저 해라. 예. 그래서 지난주에 남편에게 했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진짜 울면서 제가 힘들다. 당신이 원하는 것대로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처음엔 들어주는 것 같더니만 당신이 문제라는 그 얘기로 이제 결론이 났었거든요. 당신은 문제라요. 남편이 저한테 당신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안 한다면서 이제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 저는 제가 약간 감정적이고 남편은 굉장히 논리적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말을 하면 끝은 항상 제가 잘못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서 빨리 처방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게 제 근기에는 맞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떠올라지는 거는 일단 저도 제가 고집이 세다는 게 요즘 이렇게 절을 하면서 느껴지는데 또 남편에게 또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걸 더 하려니까 또 충돌도 되고 겁도 나고요. 집 한번 질문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어떻게 질문했냐면 저는 제 의견을 마음껏 발표도 못하고 남의 눈치만 보고 그런다. 남에게 싫은 소리도 못한다. 그게 저의 큰 문제인데 우리 남편이 나보고 너는 그게 문제다. 싫은 소리 좀 하고 이렇게 해라. 왜 싫은 소리 좀 못하고 그렇게 있느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받았다. 그래서 스님이 그렇다면 잘 됐다. 남편한테부터 한번 싫은 소리를 해봐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남편에게 싫은 소리를 해보니까 남편이 이번에는 뭐라 그래요? 너는 너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 못하는 게 문제라고 했지. 그런데 이번에는 표현을 하니까 남편이 또 뭐라 그래요? 너는 네 의견만 고집하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너 의견을 표현 못하는 게 문제라고 어제는 얘기했다가 오늘은 표현을 하니까 너는 너무 네 고집만 하고 남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너밖에 모른다. 이게 네 문제다. 이렇게 지금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주보다 훨씬 더 문제의 본질에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남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나만을 생각하고 남 고려 안 하는 사람이다. 이게 훨씬 더 본질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나는 남을 배려해서 남에게 싫은 소리도 못하고 나만 맨날 손해보는 인간이다. 이렇게 거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해결책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에게 한번 물어보니까 너는 너만 알고 남편을 이해 잘 못하고 너만 보호하는 사람이다. 그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도 눈치 보고 니한테 손해된다면 얘기 안 해버리고 이렇게 이제 내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남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적이 들어왔잖아. 그럼 이게 훨씬 더 나의 본질에 가까운 거, 현재 내 모습에 가까운 거예요. 스님, 이제 저도 제가 이기적이고 제 생각에 빠져 있다는 걸 절을 하면서 좀 많이 조금씩 느끼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천배도 이렇게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걸 한 4, 50일 정도 하다가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도에 제 나름대로는
108배는 계속 하는 거지만 보살은 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아까 또 저쪽 사람이 또 듣고 또 오해할래. 내가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는 것은 내 성격이 소극적이고 내가 상대를 배려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상대에게 얘기를 하면 상대가 내 말을 들어줘야 된다.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눈치를 딱 보니 제가 안 들어줄 것 같아.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입을 딱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 살기 좀 힘듭니다. 살기가. 근데 그러니까 말이 적고 굉장히 착해 보이고 그러죠. 스님 늘 이런 법문 했는데 착한 여자 무섭다 이런 말은 착한 여자 무서워요. 착한 여자는 고집이 황소고집인데 첫째 자기가 고집이 센 줄 몰라요. 왜? 착하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착한 여자는 입을 꾹 다물겠다가 어느 날 사고를 칩니다. 보따리사가 나간다든지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착한 여자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착한 여자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착한 여자가 진짜 착한 게 아니에요. 그 에고가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한테 대들고 싸움도 못하는 이유가 너 같은 인간하고 싸우는 내 자신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냥 입 다물고 있지만 속에는 너는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실제 싸우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안 싸우는 사람은 인간 취급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 내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상대가 내 얘기를 들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부터 버리세요. 스님 저 그걸 계속 절을 하면서 내 생각 고집하지 말자고 하는데도 상대 얼굴 딱 보면 그게 본능적으로 확 올라와 버리거든요. 본능적으로 올라온다는 게 이제 내 업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까르마란 말이에요. 내 업식이니까 그건 내가 안 올라오려고 해도 안 돼요. 본능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걸 내가 알아차려야 돼. 내 업식이 올라오네. 내 생각대로 돼야 돼서가 아니고 내 이 습관이에요. 이건 내 습관일 뿐이에요. 습관적으로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는 이 생각을 버려야 된다가 목표면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또 내 까르마에 휘둘리거나 내 업식에 내가 사로잡히거나 이렇게 자꾸 알아차립니다. 올라오면 내려놓고 올라오면 내려놓으면 돼요. 목표가 이거 버려야 된다는 게 목표면 이게 올라올 때 하고 금방 내려놓을 수가 있는데 내 생각이 옳다는 데 사로잡혀버리면 이 버릴 이유가 없어진다. 그럼 이런 남편하고 사는데 참여를 한다고 하지만 참 양립하기가 참 힘들어요. 생각이 정리가 잘 안 되거든요. 참여를 한다는 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 번 한다고 다시는 잘못 안 하면 그 수행 끝나게. 못된 버릇은 다생금내로 지어와놓고 없앨 때는 단박에 없애겠다고 그 자체가 벌써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이 생 내내 닦아야 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안 되면 한 번 더 하고 2번 안 되면 3번 하고 3번 안 되면 4번 하고 5번 안 되면 10번 하고 10번 안 되면 11번 하고 100번 안 되면 101번 하고 자꾸 해나가야지. 마지막으로 스님 이렇게 절을 하면서도 자꾸 이렇게 참여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막 이게 떠올라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 절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절이 중요 안 하다고 얘기했죠.
형식이 중요하네요. 내용이 담겨 있는 형식이라 해야 돼. 절이 하기 싫은 사람은 싫은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절을 하라는 거예요. 아상이 강한 사람은 아상을 꺾으라고 절을 하는 거예요. 본인은 절을 많이 하라면 힘들지 몰라도 절 정도는 뭐, 그러니까 이게 착한 사람이니까 108배 절하는 걸로 면피를 하려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나는 108배 했으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회개로 면피하잖아, 그죠? 오늘 회개했으니까 오늘 잘못한 거 다 해결이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은 내가 상대에게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해달라고 말할 때, 그것은 나의 요구란 말이에요. 나의 생각이다. 근데 그걸 상대가 들어줘야 할 어떤 이유가 없어.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그 사람이 문제예요. 내 얘기를 듣고, 그래야 할 수도 있고, 내 얘기를 듣고, 아니야 할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아니야 소리가 듣기 싫어. 아니야 하면 넌 안 돼. 너가 아니야 할 것 같으면 내가 아예 숫제 말을 안 하는 게 좋아.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착해서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내 요구에 대한 결백성, 완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남편이 뭐라 그러든 그냥 해버려, 우선. 지난번 시킨 대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를 되고 안 되고 그 결과의 반응이 어떻고를 전혀 고려하지 말아요. 지금 그걸 너무 고려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심리 위축에 와 있기 때문에 그냥 해버려. 그러면 거의 100% 상대가 no 할 거예요. 그럴 때 상대가 no 하는 거를 내가 받아들여야 돼.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집에 가서 얘기하니까 남편이 넌 너밖에 몰라 이런 말을 할 때 그래 당신 말이 맞네 듣고 보니 난 나밖에 몰라 이렇게 받아들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또 내일 가서 또 얘기해버려. 그러면 넌 너밖에 모른다 근데 왜 그래? 하면 그래 맞아 그러네. 이렇게 해서 상대를 통해서 계속 내 모습을 찾아가야 돼. 이런 지적을 계속 받으면서 이걸 두려워하지 말아요. 정진하는 사람. 그래서 계속 부딪혀봐요. 오늘 또 가서 또 자기 나름대로 정리된 생각을 가지고 또 가서 확 질러버려요. 그럼 또 뭐라 그러면 그걸 갖고 괴로워하지 말고 아이고 못하겠다 이러지 말고 그래 그 말도 일리가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래도 또 불만 있으면 가서 또 말해버려요. 그래서 말하는 연습을 자꾸 하라니까 내가 내 속에 있는 말을 못하는 거는 사실은 상대편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내 결백성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생각을 그냥 계속 내질러버려요. 계속 내질러버려요. 그러면 상대로부터 공격이 계속 들어오겠죠. 그죠? 그거를 공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상대편의 의사, 상대는 저렇게 생각하구나.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구나. 그래, 그 말도 일리가 있어. 이런 식으로 교감을 해나가면서 상대와 내가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내 말을 마음껏 할 수 있고 상대의 의견도 내가 다 드러낼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열린 자세가 되는 거예요. 본인은 꽉 폐쇄되어 있어. 연습을 자꾸 해야지. 이제 일주일 해보고 왔어. 이번 주에 내 가서 한번 질러봐. 한 5가지쯤 내질러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반응이 오는지 그거를 이렇게 넌 너밖에 몰라 이런 소리 들으니까 내 기분이 어땠는지. 전에는 당신 왜 그래? 너도 너 싫은 소리 해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것이 나를 비판하는 소리지만은 역시 난 착한 사람 아니야, 그지? 근데 요번에 이제 넌 너밖에 몰라 하니까 내가 착한 사람이야, 이기적인 사람 아니야, 그죠? 기분이 좀 나쁘겠지. 이렇게 자꾸 시도를 해봐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자책이 좀 되더라고. 남편이 너밖에 모른다. 당신은 내 입장을 모른다. 그때 내가 이렇게 생각하라니까. 그래, 난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라니까. 뭐 나만 내밖에 모르나? 이 세상 사람 다 지밖에 모르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 나는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다. 이게 진실이에요. 나는 남을 위하는 사람이다. 이건 거짓이에요. 나는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다. 이걸 내가 진실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좋다, 싫다, 나쁘다 이런 생각하지 마. 그래. 가만 살펴보니 내가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네. 이거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부딪혀봐요. 절에 다니면서 공부 잘못하면 에고를 착한 것으로 포장해서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예, 저는 어릴 때부터 있잖아요. 예. 어릴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이 좋아하는 일을 미리 알아서 해드리고 있잖아요. 예. 좀 항상 칭찬을 받고 자라는 예.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도 뭐 알아서 해주니까 신랑도 좋아하잖아요. 그래, 이제 이래 잘 살았는데, 이제, 그래 살았는데 이제 타인이 하는 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싫은 짓을 안 하고, 싫은 말을 안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말을 하다 보면 내한테 조금 그런 언짢은 말들 있잖아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는 내가 소화를 시키는데 굉장히 제가 애를 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건 아는데도 내한테 거슬리는 말은 내 자신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어떤 때는 또 막 여기에 이렇게 열이 나고 이렇게 하면 있잖아, 그지? 막 내가 혼자 말을 하기도 하면 신랑이 왜 그러느냐고 막 듣기 싫다 하거든요. 그럼 나는 이거를 말을 안 하면 난 돌아버릴 것 같다. 나는 안 미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그 사람이 나한테 사람이 상대방 말할 때 그 사람의 환경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는 인정을 하면서도 내가 이제 그걸 이렇게 잘 이렇게 마음 편하게 빨리 내 자신한테로 안 돌아오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항상 없었어요. 저는 살면서 항상 내 자신 없고 그 상대방 그런 것부터 먼저 이렇게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근데 그 이유가 그 이유를 좀. 이유가 결국은 칭찬 듣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싫은 소리는 듣기 싫고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야. 좀 힘들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권력을 버리더라도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은 버리더라도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과 권력은 버리되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명예 같은 게 밥 먹여주나니까 버려버리고 돈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 셋 중에 어디에 속하냐?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에 속한단 말이에요. 내가 힘이 좀 더 들고 내가 고생을 좀 하더라도 어쨌든 좋은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나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과 똑같이 그냥 하나의 인간의 이기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추구해서 돈이 안 벌려서 고생인 사람이나, 권력을 추구하는데 출세를 원하는데 출세가 안 돼서 괴로운 사람이나, 지금 명예를 추구하는데 가끔 이런 비난의 소리를 듣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기심에 불과한 거다. 이게 대단한 게 아니다. 다만 어떤 사람 김치 좋아하고 어떤 사람 된장 좋아하고 어떤 사람 불고기 좋아하듯이 음식의 취향이 다르지, 내가 김치 좋아하는 게 난 채식이야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냥 내 식성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걸 보편화시켜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식성 갖고 자기 굉장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이런 건 수행이 아니에요. 그냥 식성이야. 식생활 습관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처럼 나는 부귀 영화 중에, 부귀 명예 중에 명예를 주로 추구하는 사람이구나. 조선시대에 났으면 선비 같은 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고귀하다 하지만은 이거는 세속에서는 주로 재물과 권력을 추구하는 세상에서는 이걸 소중하다 하지만은 수행의 관점에서 볼 때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안 얻어져서 괴로운 것뿐이에요. 돈을 원하다가 안 얻어져서 괴로우나, 출세를 원하는데 안 돼서 괴로우나, 인기를 원하는데 안 얻어서 괴로우나, 다 똑같은 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듣는 거를 지금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까도 본인이 알았잖아. 본인이 이게 해결책이 있는 게 본인 어느 정도 그래. 그 사람은 그 사람 입장에서 하지 나를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나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고 자기는 자기 성질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걸 듣기 싫어하는 거는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래. 오늘 이렇게 법문 잘했는데 나가면서 무슨 그걸 법문이라고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 기분 좋을 리 없지. 이건 모든 사람이 다 그래. 그런데 기분 좋다 이런 사람은 없다니까. 그러나 기분이 나쁠 때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기분이 나빠가 뭐라고? 너 법문 듣고 와서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 내가 경계에 끄달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가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내가 기분이 나쁜 게 일어나는 건 우리 업식으로부터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안 일어나겠다 한다고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분이 나빠. 그러나 기분이 나쁜 게 일어나지만 내가 금방 이건 내 업식이라는 걸 알아차리게 되면 그냥 일어나는 것도 그걸로 일어나면서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런 사람도 있는 거니까. 근데 본인은 그걸 일어나는 즉시 알아차리고 내려놔 버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네가 나를 욕할 수 있어? 해가 이걸 움켜쥐고 꼭꼭 눌리고 있다가 이제 터뜨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가서 막 그냥 항의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못하니까 애꿎은 남편한테 막 이제 하니까 남편은 듣기 싫단 말이에요. 내가 저지른 것도 듣기 싫은데 남 저지른 것까지 나한테 왔어. 얘기하니까 내가 뭐가 듣고 싶어. 안 그러겠어? 그러니까 듣기 싫다고 얘기하는 거 당연하다. 그래서 알아차림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할 때 내가 싫은 마음이 일어나는 걸 내가 알아차리지만은 이거는 그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업식, 이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가 항상 좋은 말을 듣고 싶다고 하는 이 내 업식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탓할 건 전혀 없다, 그지? 내 안의 마음. 그러니까 그것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면 상대를 탓하게 되고 내 업식을 알아차리면 그냥 내 업식이 이런 거구나. 내가 여기에 너무 집착돼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걸로 끝내면 되지. 그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걸 없앤다. 나는 욕해도 괜찮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굉장히 고치기 힘든 일이지만은 내가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여기에 반응을 해서 일어나구나. 내 업식은 나는 여기에 좀 집착돼 있구나. 그냥 이래 알 뿐이에요. 이걸 없애겠다든지 그 사람 보고 욕하지 말라고 해야겠다든지 이거 둘 다 안 돼. 그 사람 보고 욕하지 말라는 거는 그 사람의 인생인데 그게 내 말 듣고 쉽게 그러겠어요? 안 되지. 또 나보고 그런데도 나는 끄떡 없어야 돼. 하지만 이 오랜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저절로 일어나는데 그걸 내가 통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만 내가 또 내 업식이 일어나구나. 또 내 칭찬 듣고 싶은 마음에서 여기 또 반응을 하구나. 그리고 알아차리고 놓아버리고 알아차리고 놓아버리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이제 덤덤해집니다. 이게 좀 센 비난을 몇 번 들어버리면 소소한 건 없어져요. 아까 내가 108배 못하는 사람 보고 한 1000배 한번 해버리면 108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소소한데 신경 너무 쓰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말하는 대화법이랑 자존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여럿이서 대화를 하는 상황이 있을 때 제가 어떤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한테 말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제가 생각은 머릿속에 다 있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고 이렇게 목소리가 떨리면서 말을 지금도 좀 그런 게 지금 좀 그런데 그런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제대로 얘기 못할 때가 많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고 저의 어떤 행동에 있어서 상대방이
너 이렇게 하는 거는 안 좋지 않을까라든지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할 때 저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게 정당하게 상황 설명을 해야 상대방도 오해를 하지 않는데 이제 일단 마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상대방이 막 이렇게 윽박지르듯이 할 때도 있잖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럴 때는 이제 눈물부터 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면서. 그래서 해야 될 말을 못해서 상대방이 오히려 오해를 하고 이제 그 상황이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속상해서 어떻게 하면 마음이 좀 강해질 수 있을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하지 말고 또 잊어본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질문에 어떻게 누가 자기 어릴 때 자기가 뭐 하면 과음지되고 야단치고 주로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사람이 아버지요, 어머니요? 엄마가. 그래서 그게 자기가 어릴 때 형성된 이 일종의 위축감, 이 위축된 심리이기 때문에 뭘 말을 하고 싶어도 엄마가 막 꽉 꽉죄는 바람에 움찔해가지고 속으로 뭐 말은 목까지 올라오는데 이걸 못하고 이렇게 억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대부분 다 사람이 다 이런 자리에서 말하려면 떨려요, 안 떨려요? 또 할 말 다 해요, 못 해요? 스님도 이렇게 증문즉설하고 스님 같은 사람도 하고 나서 돌아가다 보면 아까 그 얘기 할 걸 이런 게 있어. 다 못해. 아시겠어요? 누구나 다 자기가 생각하는 거 70%도 표현 못해요. 근데 그런 면에서 자기는 또박또박 얘기도 잘하네. 못한다면서도 할 말은 다 하고 한 개만 안 하고 두 개까지 다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거는 그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싶네요. 하나가 언어 치료를 좀 하면 좋겠다. 학원에. 그게 뭐냐면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발표하기 훈련을 좀 전문가한테 계속 좀 받으면 굉장히 좋아져요. 그런 학원 한 번도 안 가봤지.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가지고 이렇게 안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청년정토회 같은 데 나와가지고 계속 발표하기. 말을 이렇게 할 때 약간 자꾸 비약적으로 하고 자기 속에는 생각이 다 있는데 표현이 마음이 급하면 어때요? 자꾸 건너뛰어서 가니까 남이 들으면 뭐다? 말이 비약적으로 가는 거예요. 건너뛴다 이 말이에요. 못 알아들어. 그래서 그러면 이거 이제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 발표 같은 거, 뭐 같은 이런 거 임무를 맡아가. 그러니까 이게 일반 청중 같으면 뭐 말 잘 못하면 나가라 이러지만 이제 우리 도반끼리 아는 사람끼리 계속 발표하기. 이것도 치료에 속합니다. 연습에 드니까. 그래서 학원에서 이렇게 말하기 이 치료를 받든지 안 그러면 그게 어려우면 이제 이런 이해관계가 없는 단체 그런 데서 좀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든지 이게 하나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것도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정신과 치료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 정신과 치료라는 거는 자기가 어릴 때 심리가 억압이 되고 논란병이 치유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트라우마라 그래요. 이게 치유를 안 하면 앞으로도 회사 생활하거나 특히 결혼하면 남편이 막 확 큰 소리 치거나 경상도 남자 결혼하면 절대로 안 돼. 알았죠? 그러면 이게 늘 심리가 억압이 되고 이렇게 덜덜덜덜 떨고 살아야 돼. 근데 남자가 뭐 특별히 나쁜 사람이냐? 그것도 아닌데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문적인 의사하고 해가지고 치유를 받아서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놀람병과 이 억압 심리를 풀어서 상처를 치유를 좀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두 가지 치유를 꼭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심리 치료를 먼저 받는 게 더 오히려 좋고 안 그러면 두 개를 같이 해 나가면 좋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는 걸 저거리면 안 돼요. 육체병 나도 오늘 몸이 아파가 목이 아프고 편두통이 있어가지고 그 바쁜 중에도 이비인후과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해가 내 강의 중에 가야 되니까 좀
우선적으로 치료를 좀 해달라고. 그러고 거기 줄 서 있는 사람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해가지고 딱 가서 먼저 치유를 받고 왔단 말이야. 안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입에서 말이 안 나올 정도가 돼서. 그럼 이것처럼 정신적인 것도 어떤 충격에 의해서 어릴 때 그런 게 있으면 그걸 빨리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치유를 안 받아. 특히 엄마들 제발 좀 정신 차려라. 좀만 애들 앞에서 막 고함지대고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평생에 이게 이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치유를 하면 훨씬 좋아진다. 안 그러면 이제 여기 실무자한테 여기 담당자들하고 연락해서 문경에서 하는 깨달음의 장이라는 수련이 있어요. 그 깨달음 장의 수련을 먼저 해서 이렇게 자기의 까르마, 자기 이 업을 먼저, 자기 상처를 먼저 보고 자 그걸 치유를 하고 치유가 조금 거친 거는 되는데 세밀한 게 덜 된다 하면 다음에 또 나눔의 장에 가서 이 마음 내놓기 이렇게 지금 또박또박 자기 마음을 계속 표현하기 연습을 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생각은 그래도 좀 얘기하는데 마음 표현하기가 잘 안 돼요. 속마음을 못 내놔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심리가 억압이 되면 주로 술 먹고 취하면 어때요? 이제 그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주정이 되는 거예요. 주정이. 그래서 이제 이게 위험해요. 치유를 안 하면. 그 나중에 너무 답답해가 만약에 술을 먹게 되면 이제 주정을 하는 게 나와요. 왜냐하면 의식이 약간 멈추고 무의식 세계에 들어가면 어릴 때 그 억압 심리가 되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 문제는 좀 쉽게 되겠다. 다시 하나는 뭐라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학원에 가서 네, 치료를 받는. 그러니까 학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건 심리 치료 아니에요. 무슨 치료? 언어 치료. 그러니까 말하기 연습하는 치료. 이거고. 그 다음에 학원에 안 가려면 이런 수행단체에 와서 편안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계속 말하기 연습을 한다. 또 하나의 치료는 심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정신과사하고 상담 치료를 통해서 과거에 내가 어릴 때 입었던 상처를 치유하기. 그렇게 해서 좀 이 억눌림 심리를 좀 풀고 그 다음에 상처받은 거를 좀 치유를 해서 좀 편안해져야 돼. 안 그러면 늘 긴장 속에 살고 움츠림 속에 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병원에 가는 거를 안 하려고 그러면 이제 수련원에 와서 깨달음장을 하고 나눔의장을 하면서 자가치료를 해 나가야 돼요. 근데 조금 심하면 이제 병원 치료를 먼저 하는 게 좋고 심하지 않으면 이제 이 수행을 통한 치유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면 자기 극복,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를 좀 잘 풀어낼 수 있지 않겠나 싶네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어떤 즐거운 상황에서 얘기를 하다가 참 그런 게 남의 그런 실수들은 제 눈에 잘 보이는데 또 제가 어떤 말 실수를 한다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정도를 좀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서 주변에서 이제 그만해라 그렇게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저 스스로 자책을 하는데 이 자책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한 달 정도를 그렇게 자책을 하면서 저 스스로 저한테 상처를 계속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차라리 말을 하지 말고 말을 하지 않으면 그런 실수도 안 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점점 말이 없어지기도 하고 이게 자기 성찰로 가야 되는데 자기 자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어떤 그러니까 마음을 이제 먹어야 똑같은 건데 그건 심리치료 받으면 어느 정도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심리가 억압이 돼 있으니까 말을 안 하거나 했다면 어때 이게 푹 터져가 나오면 이제 말이 많아지거나 뭐해진다. 거칠어져요. 얌전한 사람이 평소 많이 하는데 한번 터지면 어때요? 거칠어지고 말이 많아지고. 그 이제 남자들은 저기 술 먹고 주정하는 사람들 평소에 말 없는 거 알아요? 평소에 거의 말이 없습니다. 착한 남자.
이렇게 나쁜 남자 막 과음지대고 막 행패 피우고 이런 사람 술 먹고 주정하는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건 술 안 먹어도 주정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착한데 술만 먹으면 술만 취하면 주정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그러니까 고장난 녹음 테이프 돌아가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 심리가 억압이 돼서 그래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어른한테 억압이 됐기 때문에 그 어른한테 야단 맞으면 억압이 되는데 지금은 그게 그 옛날 무의식 속으로 들어갔다가 의식 속으로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의식 속에서 보면 지금 마누라가 또 한다고 뭐라 그러거나 자식이 뭐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이 부모는 억눌렸지만은 자식이나 마누라한테는 안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막 성질내가 이제 집어 던지고 행패를 피우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술만 깨면 또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자들이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는 거예요. 맨날 주정을 하면 못 살 텐데 정신만 차리면 또 술만 안 먹으면 어때요? 또 너무 착하니까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이렇게 사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는 억압된 심리 치료를 받으면 저절로 아까 언어 교정 말하는 것하고 같이 하면 그건 시정이 돼요. 개선이 될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스님 반갑습니다. 네. 예, 저는 좀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꿈이기도 하고 욕심이기도 한데 저는 법륜 스님처럼 그렇게 좀 지혜롭게 생각하는 그런 뭐랄까 지혜롭게 생각하는 그런 좀 지혜를 갖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법륜 스님처럼 그렇게 대중들 앞에서 또 재미있게 말할 수 있나 설득력 있게 좀 그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방법이나 이런 것들. 고생 좀 하면 돼요. 아, 고생만 많이 하면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잡혀가서 고문도 좀 당해보고 아, 감옥살이도 좀 해보고 욕도 엄청나게 얻어먹어보고 예,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면 되는데 자기 고생 많이 할 각오가 돼 있어요. 예. 그럼 지금 우선 감기 한번 걸렸어요. 해보세요. 우선 감옥부터 가서 좀 살고 고문부터 당해가 좀 두드려 맞고 예, 이렇게 이제 고생을 많이 하면 옛날 그래서 뭐 젊어서 고생은 산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고생을 많이 하게 되면 사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돼야 이게 세상이 내 맘대로 안 되구나 이걸 알 수 있고 욕도 얻어먹고 뚜리도 맞고 이렇게 학대도 받고 왕따도 당하고 이래봐야 왕따 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정도 알고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의 심정도 이해하게 돼요. 그게 책으로 읽고 이해하는 거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를 뭐 이해한다, 기독교 성경을 한번 읽어봤다 이래야 되는 게 아니고 기독교 목사하고도 같이 한 방에 자보고 한 이불 밑에도 자보고 교회 가서 설교도 해보고 목사님 절에 모시고 와가 목사님 보고 초팔 법문도 하라 그러고 같이 저기 외국에 가서 같이 무슨 자선사업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이게 종교라는 거를 넘어서서 사람을 알게 돼요. 사람을. 그래 사귀어 보면 목사인데도 스님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고 신분대도 스님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고 이러면 이게 사람의 문제구나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쟁터에도 가서 직접 보고 거기서 전쟁 피해 입은 사람, 그 난민이 수용되어 있는 사람 이런 거 보면 내가 이라크에도 가서 보고 그 다음에 미얀마에서도 정쟁이 일어나니까 그 소수민족이 태국에 와서 그 천막 쳐놓고 유엔이 주는 그 음식만 먹고 무슨 병아리처럼 하늘 쳐다보고 몇십 년을 사는 이런 걸 보면 정말 이런 걸 우리가 겪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가서 직접 경험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보고 거기 가서 음식도 주고 얘기도 나눠보고 이런 경험하고 여기서 앉아가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다른데 예를 든다면 저는 자기에 비해서 그런 고생을 100배나 했다 내가 이래 말할 수는 있어. 예,
근데 자기가 고생도 안 하고 공짜로 똑같이 되겠다. 이건 너무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더 지혜로우려면 고생을 마다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고생은 했는데 그러면 다 지혜로워지냐? 그건 아니에요.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의 상처를 입어버리게 되면 고생 안 한 사람보다 더 못해집니다. 왜냐하면 앙심을 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트라우마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고생을 하되 그 고생을 통해서 경험을 얻어야 된다. 아, 이렇구나, 이렇구나, 이렇구나.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해보면 새끼 밥 먹는 걸로 만족해요. 스님 뭐 때문에 그래 내 웃고 다니냐. 새끼 밥 먹는 게 한번 굶어보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시겠어요? 새끼 밥을 안 빠지고 먹을 수 있는 행복, 비 새는 데서 자보면 비 안 새는 데서 잘 수 있는 행복, 이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대부분 다 호텔 같은 데 안다고 공항에서 자고 이러면 사람들이 아우 스님 공항에서 이거 어떻게 잡니까? 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나 이런 데 가서 생활해 보면 공항은 호텔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비행기에서 어떻게 자냐? 비행기에 그 앉아 뚝 있으면 밥 주지, 화장실 가지. 그러니까 트럭을 타고 막 산 속으로 막 하루 종일 이래 다녀 보면 한국에서 이 도로, 이 좋은 도로에 이 승용차 타고 다니는 거 이거를 뭐 힘든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온다 이거야. 트럭 뒤에 꽁무니에 붙어가 털털거리면서 다녀보면 그것도 트럭 뒤에 통문에 붙어가 털털거리는 거 입이 이래 나오다가 하루 종일 걸어보면 어때요? 트럭 뒤에 붙는 것만 해도 막 트럭 지나가는데 뒤에만 실어줘도 막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기차를 타는데 인도에서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면 자리가 없으면 입석을 타가 거기서 막 10시간을 서 있어 보면 어느 정도 심하냐면 화장실에 들어가가 신문지를 깔아놓고 거 앉아가 있어. 왜? 앉고 쓸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다녀보면 3등 열차 이자만 있어도 누울 수만 있어도 불평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인생이 이거 먹고 입고 자고 뭐 사람들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무슨 뭐 깨차가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별로 뭐 중요 안 하게 돼. 그러고 자기가 막 그래, 아끼고 사랑해주고 막 보살펴 줬는데 엉뚱 짓 하는 거 보면 처음에는 배신당했다 이러는데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돌아가서 보면 그 사람 배신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도 자기 잘 떼려고 그렇게 했을 뿐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이 겪어보면 저절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막 이가 아니면 죽는다 이러는데 그러고도 사는 길이 얼마든지 있어. 그러니까 남편 죽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스님은 이제 오래 겪다 보니 남편 죽으면 새로운 남자 하나 생긴다 이렇게 생각해. 예. 그래서 남편 죽어 울어도 내가 별로 왜 슬픈지 모르고 한번 시집 한번 더 가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인이 헤어져 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 남자 하나 새로 사귈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오래 이렇게 온갖 경우를 겪어보면 결국 사람이 살아있을 땐 다 살 수 있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 그게 여러분들이 볼 때 지혜같이 보이지만은 특별히 지혜라고 할 것도 없어. 그 신비주의적으로 막 어느 날 공부하다가 명상하다 팍 깨쳐가 막 구름을 타고 난 그런 거 아니야. 난 그런 거 별로 믿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안 해. 비행기 타고 다니지 뭐 때문에 구름 타고 다니나 춥게. 고생 좀 해요. 예. 젊은 사람이 편한 거 찾지 말고 그래서 나는 대학 졸업하는 젊은이에게 내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딱 졸업하면 어떤 직장을 구해야 평생 직장을 구할 수 있느냐. 일은 많이 하고 일은 힘들고 돈은 조금 주는 직장을 첫 번째로 구해라. 그거 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구하기 쉬워. 오늘 하루 만에 당장 구할 수 있어. 두 번째 그런 직장 구해가 다니면 내가 종업원인데도 사장 눈치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사장이 내 나갈까 봐 겁내지 내가 사장 눈치 볼 필요가 하등 없는 거예요. 내가
첫날부터 난 갑으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뭐라 그러면 옆으로 가버리면 돼. 그러고 뭐 직장 올려도 월급 올려도 투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고 한 서너 달 일하다가 딴 데 가겠다고 하면 돼요. 그럼 사장이 붙들어요, 안 붙들어요? 붙들어 가지고 자기가 월급 올려주겠다, 자기가 어떻게 대우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딱 인생의 갑이 뭐 바로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돈 때문에 평생 얼로 사는 거예요. 첫 직장을 좋은 걸로 일은 조금 하고 월급은 많은 걸 구하니까 첫째 구해져요, 안 구해져요? 안 구해져가 몇 년을 그냥 허송세월 해야지. 여행이 구해졌다 그러면 그 돈을 많이 주는 대신에 뭘 그만한 능력을 발휘하기를 요구하는데 내 능력이 그만큼 안 되니까 기가 죽어가 눈치 보고 살아야 되고 언제 쫓아날지 몰라가지고 비굴하게 살아야 돼요. 또 나오게 되면 새로운 직장을 못 구합니다. 왜? 그만한 직장을 이제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럼 평생 눈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좋은 거 그게 뭐하고 똑같았냐? 그게 낚시밥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게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 노름해가 패가망신하거나 주식회가 패가망신하는 사람은 대부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초기에 투자해서 돈 벌었을까 잃었을까? 돈 벌었어요. 그럼 거기 중독성이 있습니다. 처음에 딱 실패해버리면 아예 안 하든지, 그다음 아무리 돈을 벌어도 실패할지 모른다는 늘 안전성에 대해서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뭐라 그러냐, 모섬들이 노름할 때 초장 끝발 개 끝발이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처음 잘 나가는 거 그 절대로 좋은 거 아니다. 그래서 고생은 나쁜 게 아니에요. 고생이야말로 자기 인생을 탄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고 일부러 고생할 건 없지만은 오는 고생 마다하지 마라 이런 얘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러분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대한민국 지금 문제가 많아요, 안 많아요? 자, 문제가 많은 거 우리 인식하죠. 그런데 또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냐. 매주 100만 명이 석 달, 넉 달을 가서 데모를 했는데도 잡혀간 사람 하나 없고 다친 사람 하나 없고 휴지 하나 안 버렸다는 건 대단해요, 안 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문제가 많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대한민국에 긍정적이어야 된다. 대한민국이 정말 절대 빈곤 국가에서 지금 이 정도로 살고 있도록 3만 불에 가까운 이런 정도로 산업화에 성공한 거는 세계에서 유례가 드문 일이고, 완전 독재 국가에서 같은 한국 사람이 북한의 독재를 보세요. 그런 정도의 독재 국가에서 지금의 민주화를 이뤘다는 거는 진짜 자랑스러워요, 안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산업화의 민주화에 성공한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문제가 아주 많다. 즉 GDP로는 세계 13인데 행복도로는 세계 117이에요. 문제가 많으면 이런 일이 없으면 이런 게 생기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개선해야 될 점이 참 많다. 그중에 제일 먼저 극복해야 될 게 우리의 안전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만한 이제 안전을 찾아야 되겠죠. 세월호 문제, 원자력 문제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안전은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를 확실하게 구축해야 된다. 두 번째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고 경쟁 사회니까 경쟁이 공정해야 돼요, 불공정해야 돼요? 공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불공정합니다. 여기 온갖 것이 결탁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 사회가 공정해야 된다. 세 번째가 우리 사회가 빈부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OECD 가액 중에 멕시코 다음에 2등인가 3등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최소한도 이 세 가지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대한민국이
양적으로는 좋아졌는데 질적으로는 아직도 후진국 수준을 못 면하고 있다. 이거를 바꾸는 거는 뭐예요? 정치예요. 통일 문제를 푸는 것도, 이 공정사회를 이루는 것도, 이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도 누가 합니까? 정치가 합니다.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정부를, 그 국회를 구성하는 건 누가 합니까? 우리 국민이 한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